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세상에는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국가와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즉,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규칙으로 기축통화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기축통화의 이 원칙에, 이 기축통화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 왜 그런지를 역사적인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요, 이라크의 독재자로 군림했던 사담 후세인입니다. 사담 후세인은 1979년부터 2003년까지 24년여 동안 이라크를 통치했던 이라크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집권 기간 중 내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서방 세계에서는 좋지 못한 평판과 함께 악인이라는 그 누명을 쓰는 그러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생화학 무기를 보유했다거나 또 그 생화학 무기를 유통시키고 또 주변 상대 국가에 대한 핵 도발 위협을 가한다거나 또 유가를 조작했다거나 또 인권 유린 등 임기 기간 내내 미국의 방해와 간섭을 받으면서도 풍전등화 같은 정치 행보를 이어나갔었습니다. 물론 사담 후세인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의 시작점에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그를 도와줘서 그가 권좌를 오를 수 있게끔 작동한 면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담 후세인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결국 사담 후세인이 중대한 혐의로 전범 재판에 회부됐던 사실입니다. 그에게 적용됐던 가장 큰 혐의는 시아파 무슬림을 학살했다고 하는 바로 그 죄목이었습니다. 마침내 2006년 12월 30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사담 후세인은 처형당했고 24년간의 독재 정치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거론된 인물은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입니다. 이 카다피 또한 악명 높은 독재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그 시작점이 육군 장교 출신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꾸준히 진급하고 경력을 쌓던 그가 1969년 9월 1일 동료 장교들과 함께 수도인 트리폴리를 공격하면서 기습적으로 쿠데타를 감행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1970년부터 카다피는 본격적으로 리비아를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1년 리비아 내전이 발생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한 시민군이 쏜 총에 총상을 입고 사망함으로써 그의 인생을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두 사람, 사담 후세인과 알 카다피, 이 사람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각각 그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였다는 것, 그리고 독재자의 삶을 걸어왔던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망하고 처형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반서방, 친이슬람적인 정책을 펼쳐왔고 또 국제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생화학 무기를 생산하거나 보유했고 또 인권 유린 등과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즉 그것은 알 카다피나 사담 후세인이나 과연 그들이
죽임을 당해야 될 만큼 그렇게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나 기타 서방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도 큰 위협이었을까요? 정말로 핵무기보다 더한 위협이었을까요? 현실적으로 본다면요. 결코 그렇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 사담 후세인이든 알카다피든 간에 그들이 보유한 군사력이나 아니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그들이 과연 미국과 대적할 만한 수준이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대적은커녕 동족방뇨, 즉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죠.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두 독재 통치자는 가차없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로 이들이 죽음을 맞이했어야 했나요? 그들 죽음의 배경에는 역시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두 독재자가 문제를 일으켰던 공통의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축통화인 것입니다. 사담 후세인은 석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중동 지방에서 달러 대신에 유럽의 유로화를 사용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즉 석유 거래 화폐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전환했던 것이죠. 그는 더 나아가서 중동에서만 통용되는 금본위 기반의 독자적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구축된 독자적인 화폐 시스템을 가지고 달러의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즉 규칙을 위반하였던 것이죠. 알카다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알카다피가 리비아의 독재자로 군림하면서 독재를 하던 인권 탄압을 하던 사실 서방 세계에서는 알카다피가 독재하는 리비아에 대해서 즉 제3사에게 속해 있는 리비아의 내정 상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알카다피가 문제를 일으킨 점은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 즉 근본위 기반의 이슬라믹 디나르를 만들어 쓰자고 하는 아주 담대한 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한술 더 떠서 알카다피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 인구의 약 2억 명이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연합을 주장하기도 했던 것이죠. 즉, 알카다피 또한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기축 통화를 거부하면서 자체적인 통화를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또한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응징은요, 오직 한 가지, 죽음, 사망뿐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달러라고 하는 미국의 화폐인 US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 질서를 어지럽히고자 했던 그 어떤 국가든 그 어떤 지도자든 역사 속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음을 당하거나 그 국가는 멸망하였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규칙은 무기 체계의 결속력이 인종과 언어보다 강하다입니다. 무기 체계의 결속력. 이 무기 체계의 결속력이 인종이나 언어보다도 강하다는 점입니다. 한 국가의 무기 체계는 자신들과 대립하고 있는 다른 진영을 견제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들 간의 피하 구분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고 또 변별력의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립하고 있는 두 진영에서 서로 다른 무기체제를 지금까지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전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상대국과 자신들의 무기를 서로 호환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혼란이 동시에 도래할 수 있으며 매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전투 도중에 탄이 소진되어도 적군의 것을 획득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또 전투를 하는 도중에 미사일이나 전차 포탄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모두 상대편을 빼앗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무기 체계가 통일이 되면 물량 공세가 승패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현대전에 있어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군수품을 팔아서 막대한 부를 쌓는 방산 엘리트, 우리 군산 복합체라고 하죠. 이 방산 엘리트 입장에서도 크나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더 많은 자본으로 더 많은 군수물자를 확보하는 전형적인 현대전의 법칙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적하는 두 국가 간의 무기 체계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의 무기에 대해서 어떻다? 서로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결국 같은 무기로 구사할 수 있는 전술과 전략은 뻔한 것이기 때문에 적군의 작전을 쉽게 간파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건 반대로 상대편 또한 우리 아군의 전략 전술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서로 다른 진영에서는 동일한 무기 체계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과거부터 서방 세계는 공산권 국가들과 철저히 다른 무기 체계를 채택해 왔고, 이러한 무기 체계의 분리는 암묵적으로도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오늘날까지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패권국이 자신들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판매한다는 것은 그 나라와 동일한 무기 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것으로 무기를 구입한 나라를 향후 자신들의 동맹국으로 만들겠다는 그 뜻과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무기는 가장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외교적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잠재적 우방국이 아니고서는 절대 자신들의 무기를 내주지도 권하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 국제무기시장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1951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네이토가 성립되면서 표준화된 화기와 탄두, 제식병기, 각종 군용 부품, 규격 등을 사용하면서 국경이 없는 이른바 연합군대의 형태를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무기 생태계의 질서를 거스르는 돌발 행위가 있었는데 바로 자체적이고 독자적인 무기 개발이 거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쉬운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자체적으로 공산품을 개발할 수 있고 자신들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어떤 공산품이라도 판매, 유통,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산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시장 구조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미국보다 좋은 자동차나 미국보다 좋은 스마트폰, 미국보다 좋은 가전제품 등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F-22 랩터보다 더 좋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려는 국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략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가 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더라도 이 일은 반드시 저지되고야 맙니다. 왜냐고요? 이것은 무기 시장의 패권을 장악한 방산 엘리트들의 영리를 건드리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규칙, 물보다 진한 석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